요즘 뉴스를 보면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부동산이 무너진다. 빚이 너무 많다.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중국이 힘들면 중국만 힘든 거 아닌가? 정말 그럴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경기가 나빠졌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가 의지해왔던 거대한 소비 시장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거대한 시장이 흔들리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기업이 먼저 타격을 받고, 기업이 흔들리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결국 그 여파는 우리 집 가계부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전망을 말합니다. 중국이 곧 무너질 것이다. 아니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붕괴하지도 않고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서서히 체력이 빠지는 구조적 변화가 가장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충격보다 조용히 진행되는 체질 변화가 훨씬 오래 갑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왜 물가가 오르는지, 왜 환율이 출렁이는지, 왜 내 자산의 수익률이 예전 같지 않은지 이유를 모른 채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흐름을 이해하면 대응은 가능합니다.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분석가 부자블랙박스입니다. 오늘은 국제기구의 공식 통계와 실질적인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구조적 둔화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산업과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실질적인 지침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요즘 마트 물가나 환율을 보면서 중국 경제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5가지 핵심 구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기구가 경고하는 거대한 빚의 무게와 성장의 한계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국내 총생산 대비 3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총부채 비율이란 쉽게 말해 한 나라가 1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버는 모든 돈보다 빚이 3배나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연도별로 그 흐름을 자세히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초반만 해도 이 비율은 27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290%를 넘어서더니 불과 3, 4년 사이에 그 비중이 300%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장의 속도입니다. 2021년에 8%대를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듯했던 경제 성장률은 2022년에 3%대까지 떨어졌고 2023년에는 5%대를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2024년 이후 중국의 성장률이 다시 4%대나 그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8%에서 9%씩 고성장하던 시절에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해도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를 충분히 갚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이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특히 지방정부들이 도로를 닦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 끌어다 쓴 보이지 않는 빚들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가진 땅을 팔아서 이 빚을 갚았는데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식으면서 그 돈줄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는 마치 수입은 줄어드는데 대출 원리금은 계속 불어나는 가계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정체는 결국 전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돈이 돌아야 할 곳에 돌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빚의 압박이 중국인들의 전 재산이 걸려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부채의 규모가 커지면 국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듭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해도 그 돈이 생산적인 공장이나 기술 개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빌린 빚의 이자를 갚는 데 급급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제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중국은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전 세계 물건을 사주던 거대한 소비자의 역할을 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신화의 마감과 얼어붙은 소비 심리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비중이 높지만 중국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중국의 부동산 투자와 건축 지표를 보면 그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신규 주택 착공 면적, 즉 새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규모는
2022년부터 매년 20% 넘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증가율 역시 과거 10%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최근에는 마이너스대로 돌아섰습니다.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자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인 집값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신이 가난해졌다고 느낍니다. 이를 경제용어로 자산 효과의 위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내 집값이 떨어지니 마음이 불안해서 지갑을 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중국 정부가 소비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은행에 돈을 풀어도 사람들은 그 돈을 쓰는 대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데만 집중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유동성 함정의 우려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아무리 수도꼭지를 크게 틀어 돈이라는 물을 부어도 바닥에 구멍이 난 것처럼 소비와 투자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수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 중국 기업들은 창고에 쌓인 물건을 팔 곳이 없어집니다. 결국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 엄청난 물량을 아주 싼 가격에 해외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를 디플레이션의 수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중국이 자국의 낮은 물가를 전 세계로 퍼뜨린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싼 물건이 들어와서 소비자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이는 전 세계 제조업 국가들에게는 거대한 가격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압박을 가장 정면에서 받는 곳이 바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소득이 불안정해진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품이나 고가 가전제품에 돈을 썼다면 이제는 가장 저렴한 생필품 위주로 소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내수 시장의 변화는 중국의 물건을 팔아 돈을 벌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매출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의 가격 구조를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경제의 변화가 우리 안방까지 전달되는 8단계의 전이 경로입니다. 중국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아주 구체적인 단계를 거쳐 우리 지갑을 타격합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관세청 통계를 보면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중반 25%를 넘었으나 최근 19% 수준까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다음 단계로 수출이 줄어들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집니다. 공장이 덜 돌아가고 이익이 줄어들면 기업은 새로운 기계를 사고 공장을 짓는 설비 투자를 축소하게 됩니다.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미래 먹거리를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당장 우리 곁에 고용이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채용을 줄이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존 직원들의 상여금이나 복지 혜택도 줄어듭니다. 부모 세대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자녀의 취업이 늦어지는 생활의 변화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우리 원화 가치의 하락, 즉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외국에서 사오는 모든 물건값이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시는 커피 원두, 빵을 만드는 밀가루, 공장을 돌리는 기름값이 모두 환율의 영향을 받아 수입 물가를 올립니다. 우리가 동네 빵집에서 빵 하나를 살 때 예전보다 500원, 1000원을 더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실적이 나빠서 내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오르고 기름값도 비싸지는 상황. 이것이 가계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최종 단계입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가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식탁 물가와 이번 달 카드값을 결정하는 구조적 연결고리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해야만 왜 뉴스를 봐야 하는지, 왜 내 자산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네 번째는 우리 산업별 영향과 구조적 위기 요인입니다. 산업별로 그 충격은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의 최대 소비국입니다. 중국인들이 스마트폰을 덜 사고 노트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반도체 주문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중국이 국가적으로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려 하면서 우리가 기술로 우위에 서 있던 시장을 야금야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막히면 우리나라 세수가 줄어들고 이는 곧 국가복지나 인프라 예산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팔리지 못한 싼 철강제와 화학 제품들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처참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에게도 비상입니다. 예전에는 중국 공장에 부품을 팔아 재미를 봤던 중견기업들이 이제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추격에 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싼 가격으로 우리 국내 시장까지 공략하는 중국산 제품들 때문에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손님들이 외식을 줄이고 지갑을 닫으면서 매출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식재료비는 환율과 물가 때문에 계속 오르니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 사장님은 닭고기 값과 식용유 값이 올라서 힘든데 손님들은 비싸진 치킨값 때문에 주문을 줄이는 상황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고객이었던 중국이 지갑을 닫고 오히려 경쟁자로 돌아서는 이 구조적 변화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전이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시아 시장 전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한국 시장에서도 자금을 뺍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연금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대출이 많은 우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가처분 소득, 즉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실행해야 할 실제 사례 중심의 자산 생존 전략입니다. 경제의 구조를 알았다면 이제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내 집의 부채 구조를 숫자로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가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억 원의 대출을 가진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금리가 1%만 올라도 1년에 내야 할 이자가 400만 원 늘어납니다. 한 달에 약 33만 원이라는 생돈이 지갑에서 더 나가는 셈입니다. 1년이면 웬만한 가전제품 한 대 값이고 4년이면 소형차 한 대 값이 이자로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경기 둔화기에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빚의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출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서 전체적인 빚의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환율 상승이 내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도 계산해 보십시오.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수입 식재료 비중이 높은 우리 식탁의 물가는 시차를 두고 그만큼 오릅니다. 이를 대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매달 일정하게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이나 이자를 주는 안전한 채권처럼 내 주머니에 실제 돈을 넣어주는 현금 흐름 중심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통화를 분산하는 전략도 현실적으로 실행하십시오.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해 자산의 일부는 달러나 달러 표시 자산으로 나누어 담으십시오. 달러는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성질이 있어 내 전체 자산의 하락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요즘은 은행 앱을 통해 만원 단위의 소액으로도 달러 적금을 들 수 있으니 매달 커피 몇 잔 값을 아껴 달러를 모아가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산업의 선택 기준을 다시 세우십시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릴 수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중국이 단기간에 따라오기 힘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혹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나 인도처럼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에 뿌리를 내린 기업들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어디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을 가지십시오. 중국 경제의 조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 지루하고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제가 붕괴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성장의 시대가 가고 저성장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공포에 휩싸여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던지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부의 재편 기회가 올 것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요약하자면 중국 경제는 현재 버는 돈보다 3배나 많은 빚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힘든 조정기에 들어섰습니다. 이 여파는 수출 감소와 환율 상승, 그리고 물가 불안이라는 8단계의 경로를 통해 우리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자영업까지 우리 경제 전반이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경제의 방향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느냐 마느냐를 논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환경이 예전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자산 가격이 쉽게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빚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수익을 노리는 시대가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체력을 키우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내 빚의 구조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십시오. 둘째, 현금 흐름을 확보하여 어떤 변동성에도 버틸 수 있는 여유를 만드십시오. 셋째, 자산을 한쪽에 몰아두지 말고 산업과 통화를 분산하십시오. 이것이 복잡해 보이는 국제 뉴스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경제는 늘 순환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었을 때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손실은 개인의 몫이 됩니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한 발 먼저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재편의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이 준비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제분석가 부자 블랙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